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범행 당일 모습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던 부인과 내연남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기도 고영시 인산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1. 이은혜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 이은혜는 1991년 인천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적장애 2급, 어머니는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이었고 집안 형편은 말 그대로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불행의 대물림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방식은 정면 돌파가 아닌 조작과 기생이었습니다. 이은혜는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주목받는 쾌감을 처음 맛봤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주목받는 삶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외모를 무기로 삼겠다는 왜곡된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됐습니다. 성인 남성과의 원조교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최신 휴대폰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이미 몸값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를 유혹하고 조종하는 데 능숙한 기생형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성격은 단순한 문제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은혜는 일찌감치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법을 배웠고 사랑도, 우정도, 동정도 모두 그녀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성장의 끝은 결국 한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이은혜 전 남편, 전 남친 의문의 추. 이은혜는 20대 초반부터 몸값 있는 여자가 되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과 인천 일대의 유흥업소, 룸살롱, 도우미 알바를 전전하며 남성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외모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성형외과를 드나들었고 눈, 코, 턱, 입술까지 손보며 조금이라도 더 예뻐져야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 A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은혜는 A씨에게 내가 널 만나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야 라며 감정을 연기했고 그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며 결국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결혼 직후 이은혜는 A씨 명의로 각종 대출을 일으키고 카드빚을 쌓았으며 A씨의 월급과 저축을 갈취했습니다. A씨는 점점 망가졌고 결국 한밤중 투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은혜는 그 뒤로 A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 전 남자친구 B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이은혜는 그에게도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조신하고 착한 여자처럼 굴다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금전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B씨는 차량, 고급 시계, 명품 가방, 현금까지 모두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이별을 고민하던 그날 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이은혜는 그에게 억지로 생명보험을 권유한 정황이 있었고 사망 직후에는 그의 가족에게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 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연애가 아닌 사냥이었고 사랑이 아닌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3. 이은혜와 남편과의 만남 후 윤상엽. 이은혜는 2011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윤상엽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윤상엽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평범하고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은혜는 그의 선함을 파고들어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월급, 저축, 신용 모두 이은혜에게 향했습니다. 이은혜는 윤상엽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다른 남성과의 동거와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2014년에는 또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그 남성은 태국 파타야에서 익사했습니다.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동거 혹은 결혼을 반복하면서도 2017년엔 윤상엽과 법적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식적인 부부 관계만 유지한 채 공범 조현수와 사실은 형태로 동거하며 내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아 생활비에 쏟아부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깡까지 하며 버텼습니다. 심지어 자신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상엽은 너무도 배가 고팠습니다. 지갑엔 돈이 없었고 카드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 혹시 3,000원만 빌릴 수 있을까? 진짜 너무 배고파서. 3,000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백 원 단위까지 빌렸습니다. 버스를 타야 할 때, 물 한 병을 사야 할 때조차 지갑에 돈이 없어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가 머무르던 방은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고 전기장판만 덩그러니 깔려있는 좁은 도시들 같은 원룸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은커녕
편의점 도시락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윤상엽에게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연남 조연수와 함께 도박 여행을 즐기고 동거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카오 등 해외로 도박 여행을 다니며 윤상엽의 돈을 탕진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윤상엽은 점점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윤상엽은 그는 이미 감정적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망치지 못하고 굶어 죽어도 파산해도 결국 오빠는 나 없으면 힘들다 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거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상엽의 자원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이은혜는 보험금을 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4. 보험금을 노린 살해 완전범죄를 설계한 죽음의 시나리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석에 그날 단순한 여름 나들이처럼 보였던 일정은 사실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의 무대였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당시 20대 중반의 윤상엽 씨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한 가지, 윤상엽 씨의 죽음과 함께 발생할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윤상엽 씨는 이들과의 교제를 이어오던 중 총 8건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이은혜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보험의 실효일은 2019년 7월 1일로 단 하루만 지나면 모든 계약은 무효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은혜 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구호 요청을 했고 사망 하루 전인 6월 28일 해당 보험은 다시 정상화 처리됐습니다. 보험이 살아난 지 이틀 뒤 윤상엽 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윤 씨를 향한 살해 시도는 그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이은혜 씨는 보고의 간과 내장을 포함한 음식을 요리해 윤 씨에게 제공했고 그는 섭취 직후 극심한 구토와 복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치료를 통해 회복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조연수 씨가 윤상엽 씨를 등 뒤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제3의 지인이 있었고 이 지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는 살해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보험 실효일까지 단 하루 2019년 6월 30일 최종 실행일로 정해졌습니다. 윤상엽 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이은혜 씨는 윤 씨를 용서계곡의 수심 3에서 4m 깊이의 지점으로 유도했고 그 위에 있는 큰 바위에서 다이빙을 강요했습니다. 이은혜 씨는 조연수는 벌써 3번이나 뛰었다. 그 정도도 못하느냐. 는 식의 심리적 압박과 조롱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윤상엽 씨는 망설이다 바위에서 다이빙했고 곧 수면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은혜 씨는 그 와중에 음식 배달을 주문했고 조연수 씨는 물가에 앉아 그의 죽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윤상엽 씨는 그렇게 익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은혜 씨는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사망 가능성을 감지했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은혜 씨는 언론에 연락해 사랑하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억울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체포 과정 및 재판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두 얼굴. 윤상엽 씨의 사망 이후 이은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조연수 역시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보험사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 부활된 보험, 구조하지 않은 주변인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왜 계곡에 뛰어들었는가. 이 모든 게 단순한 사고일 리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고 이은혜와 조연수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입건됩니다. 2020년 12월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정식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출석하지 않았고 곧바로 도주를 시작합니다. 가명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현금만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폐쇄회로 CCTV, 선불폰 위치 추적을 통해 점차 그들의 은신처를 좁혀갔습니다. 2022년 4월 16일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한 경찰은 체포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장 안에서 웅크린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도주 전 장례식에서도 이은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상복을 입고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후 이은혜는 조연수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윤상엽 사망 이후 1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중 일부는 도박과 유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이은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조연수 역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존재를 지배하고 완전히 소모한 뒤 처분한 심리적 살해로
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1심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이은혜는 곧바로 항소했고 2023년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6. 그 후 수감생활 및 파장.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는 2022년 12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은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조현수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초기 이은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때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수는 남들과 대화도 섞지 않으며 조용히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이은혜는 남편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반복적으로 감정적 조작을 통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지배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보험사들은 고위험 보험 상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동거인이나 지인에 대한 보험 가입 요건에도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자존, 자율, 정체성, 생명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파괴해 나가는 정신적 살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현대 범죄의 얼굴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 후였습니다.